미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영화들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99년도에 나왔던 매트릭스가 현실에서 못 될 이유가 있다면 공중전화 박스가 사라져서 그럴 거다. 무명 시절에 샤론 스톤이 나오는데 아주 섹시한 이 원초적 본능까지도 샤론 스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유토피아로 갈 것이냐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냐.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예요. 엄청나죠. 게임 중독법? 갑자기 추워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니까 추워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티타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곽동수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 프랑스의 줄 베르느가 1854년에 썼던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미국의 노틸러스호라는 핵 잠수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설 작품과 영화와까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로도 연관이 된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흔히 공상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SF, 정확히 풀자면 과학소설이 되겠습니다. 오늘 SF 영화가 우리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얼마나 보여줄 것인지, 어디서 어떤 증거들을 볼 수 있는지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전문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행을 하셨죠. 티타임의 차정인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신 분들은 진짜 MC 바뀐 줄 아실 거예요. 다음부터 교수님 섭외하지 않는 걸로. 안 돼. 갑자기 위기의식이 확 느껴졌는데. 불러주셔야죠. 예.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차정인 기자 그렇죠. 쫓아가겠죠. 사실 어설픈 맛이 있어요. 어설픈 맛.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티타임은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영화들이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정말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어떤 모습들을 묘사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미래를 이제 보여준 초창기 영화. 처음 이 영화 효시가 있더라고요. 예, 서양에서 영화를 얘기할 때 1900년대 초반에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드라마나 실제 녹화하는 장면에서 할 수 없는 상상력을 펼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각종 영화 페이지에 보면은 달이 대포 맞은 눈을 찡긋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SF 영화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는 것은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프란츠랑이라는 이 작가가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예. 이 메트로폴리스는요, 따지고 보면 사랑 얘기예요. 이 지상에서 집권하고 사는 층이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집권자의 아들이 대부분 일탈을 해요. 그리고 지하 세계의 예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 집권층은 그 여자와 똑같이 닮은 로봇을 만들어서 지상을 혼란시키고 지하를 무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도 보게 되면은 어디서 모르겠는데 뾰족뾰족한 귀가 달려있고 머리가 뾰족한 여성형 로봇, 이 모든 근거가 바로 이 메트로폴리스에서 나왔던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 1968년. 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인조인간이 아닌 형체만 남아있는 거대한 로봇이 아닌 컴퓨터가 나옵니다. 할이라고 불리는 컴퓨터인데요. 첫 장면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이 유인원, 고릴라 비슷하게, 그런데 뼈를 던지는 게 그게 로봇처럼 바뀌게 돼요. 뼈를 던지면서 갑자기 장면 전환이 맞습니다. 되면서 정거장으로 바뀌고.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정보가 많지만 결국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꿈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래서 돌아가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 작품으로서 여러 가지 미래사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서 지금도 인용이 많이 되고 있죠.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꿈꿨다면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약간 그 부분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 뭔가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 이런 작품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미국 SF 영화를 보다 보면 끝까지 인용이 가장 많이 되는 작가 중에 하나가 필립 K. 딕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죠. 예. 네. 이 작품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무슨 말인가 했어요. 요즘 휴대전화 운영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사람을 꼭 닮아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걸 안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많은 세상,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서 가사 도우미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쓰는데 수명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죽게 되는 건데 어떤 안드로이드가 의식을 갖게 돼서 나도 살고 싶다. 왜 수명을 못 갖게 되느냐라고 해서 도망을 치게 되면 이걸 잡으러 누군가가 나갑니다. 근데 이 잡는 게 사람인지 그 잡는 것 역시 안드로이드인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정체성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미래의 얘기지만 이 기술이 발전해서 무겁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그것도 인간과 비슷해서 인간 세계에 어우러지는 로봇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인공 데커드 역을 맡았던 해리슨 포드 얘기는 SF 매니아들이 토론방에서 할 거 없으면 그러니까 데커드도 안드로이드였지 무슨 소리야 감독판을 보면 달라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길게 나가. 그 나중에 감독이 결국 그거였다 주인공도 인조인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리슨 포드가 무슨 소리냐 나는 그걸 연기하지 않았다 뭐 이랬다면서요. 근데 영화적인 해석은 감독의 뜻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블레이드 러너는 아마 앞으로 100년 후에도 더 사랑받을 작품일 겁니다. 블레이드 러너에 보면 그 당시에는 평면 디스플레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등장하는 소품들을 보면 다 볼록한 그 브라운관 TV 같은 그런 것들로 소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럼요.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조합해서 미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아 정말 이 상상력이 대단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 블레이드 러너 말고 뭐 또 다른 영화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뭐 80년대는 굉장히 화려했던 해입니다. 토탈 리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탈 리콜은 영화적인 상상력과 뮤턴트라고 하게 되는 요즘은 뭐 엑스맨, 뭐 슈퍼 히어로 이런 얘기 나가지만 이 전쟁 이후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딴 데로 몰아내려고 했을 때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역시 이쪽에서도 과거에 기억을 지웠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 토탈 리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영화 사상 가장 많은 특수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91년도에 아카데미 특수 효과상을 수상했다 이러고 나오는데 80년에서 90년으로 넘어가는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SF 영화의 모든 골격은 다 나왔습니다. 이 딱 90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1990년에 이제 나왔던데 지금 다시 보니까 조잡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막 얼굴 갈라지는 것도 네. 그렇고 너무 촌스럽고 누가 봐도 세트 같은 동굴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배 열고 뭐가 튀어나오는 에일리언 이후에는 다들 별거 아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감독 자체가 나왔던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샤론 스톤이 무명 시절에 샤론 스톤이 나오는데 아 저는 그 당시에 어릴 때 보면서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아주 섹시한 네. 어떤 이미지의 대표로 나오게 됐는데 이 테니스를 배우는 장면 이런 거 보면은 홀로그램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통화를 했는데 영상 통화 이제 홀로그램 통화를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에서 닌텐도에 나왔던 위 게임 같은 경우 실제로 게임하면서 계획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엑스박스에서 나왔던 게임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끈이 달려 있지 않은 장치를 통해서 TV 화면에 정확하게 실제처럼 얘기하면서 인터랙티브로 하는 장면들이 이젠 오락적인 게임적인 요소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은 서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폴 베오벤 감독 자체가 이 원초적 본능까지도 샤론 스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또 맺어졌다 네. 이렇게 보셔도 어떻게 SF적인 요소로 연습하려고 보셨는데 그렇게 애정씬이나 에로틱한 씬을 기억을 하시는지 놀랍습니다. 참 이쁘고 섹시하다. 홀로그램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입니다. 이 스타워즈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 로봇형으로 돼 있는 R2-D2에서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레이아 공주. 이 레이아 공주의 홀로그램 자체도 했고 지금도 보다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녀시대가 강남역에서 공연을 했는데 입체감 있는 홀로그램을 써서 뒤에 벽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싸이도 지금 어느 공연장에서 열심히 입체감 있게 공연하는 거에서 가까운 데서 진짜 가수가 뛰어다니게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네. 자 이제 이 토탈 리콜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90년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네. 세기 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상상들이 이제 영화로 표현됐었던 것 같은데 뭐 제 경우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99년도에 나왔던 매트릭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뭐 이제 다른 영화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환상의 미래가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상력을 했는데요.
알래 말래 진실을 알고 싶어 고통스러울 텐데 그냥 모르고 살래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을 주면서 모피어스가 딱 얘기했던 장면.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총알 넘어가는 총알을 피해가는 씬과 그 하늘을 돌면서 삼천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발차기 하는 씬 이런 걸 보면서 SF 영화가 굉장히 섹시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할 수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매트릭스가 현실에서 못 될 이유가 있다면 공중전화 박스가 사라져서 그럴 거다라고 전 세계인들이 농담을 하듯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SF 매니아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워셔스키 지금은 남매죠. 이분들이 상상력을 집어넣었던 그 당시로서는 장면 때문에 주목했지만 갖고 있던 메타포는 굉장히 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상현실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또 지금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가상현실 쪽에서 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으로 요즘 와서 닿고 있는 것들은 이 영상적으로 뭔가 SF적인 배경이 나간 건 아니고요. 바로 전쟁을 뜻하게 되는 워게임 그리고 스니커스 같은 겁니다. 이게 해킹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리즈들인데요. 95년에 보면 그 산드라 블록이 주연을 맡았던 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지금 그 당시에 상상했던 게 지금 사실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전자정부 이런 개념들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해킹 이야기도 나오고 요즘 나오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신원 도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낸 문제도 아닌데 누가 보내거나 내가 만들지도 않는데 대포 통장 같은 거에 노숙자를 이용하는 게 있다면 여기서는 여주인공의 아이덴티티,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든가 사회보장 번호라든가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지워버립니다. 야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데 2000년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0년대는 정말 뭐 CG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상상력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맞습니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터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장갑으로 모든 걸 넘기면서 허공에 스크린을 집어넣고 살인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일기예보로 비 올 확률이 높다 하게 되면 우산을 쓰고 나가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일 확률이 높다면 이걸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다시 철학적인 문제로 돌아가면서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연구실에 가서 실험하면서 모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강요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SF적인 극단에 달렸던 게 바로 마이너리티 리포트 관련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그 IT적 요소들이 묘사를 했는가 보면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렇죠. 눈을 통해서 사람을 인식하는 홍채 인식,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지하철 타는 장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게 다 전자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페이퍼라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많은 자료 화면으로 등장하는 요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디스플레이 개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2000년대를 이제 얘기 끝내기 전에 AI 그리고 아일랜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A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특히나 아이를 잃거나 했을 경우 어떻게 복제하고 싶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은 그 도너 베이비라고 미국 사회에서 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증용 베이비 아기라고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왔다면 그걸 상업화시킨 제도로 자신의 통상을 입거나 혹은 뭐 자상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일랜드였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유토피아로 갈 것이냐 디스토피아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술이 무언가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이걸 왜 하느냐, 행복해지고자 하는 걸로써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면에서 내가 과연 그런 기술을 손에 넣었을 때, 그런 지위에 있었을 때 이걸 남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고요. 기술의 권력이든 정보의 권력이든 이런 권력에 취하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나보다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기술의 미래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미래에도 좀 행복한 SF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울한 SF 영화를 싫다면 이런 영화 바이센테니얼맨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IT를 이야기할 얘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종종 또 이 관련된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시죠. 예,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